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성애 정치연구소 Y 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기밀 문건이 유출돼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이 우리 정부 등 동맹국을 감청했다라는 정황이 나와서 파장이 큰 상황입니다. 먼저 이번 사안 어떻게 바라봐야겠습니까? 미국의 언론의 뉴욕타임즈가 6일 날 보도한 내용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채팅 플랫폼에 미국 정보 당국이 작성했던 문건이 100여 건 노출되었다. 그래서 미국 법무부하고 FBI에다가 국방부가 수사를 촉구했다 이 내용인데 네. 그중에 100건 중에서 약 2건이 우리나라 거라고 그래요. 3월 달에 국가안전보장회의의 논의 내용,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포탄 지원 관련 내용이 들어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미국이 몇 차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도 미국의 국가안보국에 있는 계약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인가 하는 사람이 폭로를 한 적이 있었고 네. 2021년도에도 미국 국가안보국하고 네덜란드 군사정보국이 유럽의 고위인사들 감청했다 그래가지고 한번 난리가 났었어요. 자꾸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유출 문건이 뭔지, 작성자가 누군지, 그다음에 어떻게 유출이 된 건지 하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게 대부분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거니까 네. 이것을 유포한 자의 숨은 의도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봐서 검토를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에서 조금 전에 브리핑을 했는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에 미국에 합당한 조치를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원장님께서 언급해 주신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정확한 진상 파악이 우선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전에 세계일보가 정윤회 씨 관련된 문건 터뜨렸을 때 유출자가 누구냐라고 박근혜 정부가 찾으러 다니다가 네. 결국 문제를 못 고치고 크게 정권이 엎어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이제서도 또 누군가의 불순한 의도 얘기하는데 의도가 지금 중요합니까?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를 도청한 사실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 내용의 정확성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게다가 이번 정부가 이제 소위 말하는 디스코드라는 그 청년들 게임하는 사이트를 통해서부터 시작해서 트위터까지 번져 나갔는데 이게 한 두세 달 가까이 돌아다녔다는데 대한민국 정보기관들은 뭐 했습니까? 이 정보가 돌아다니는지조차 파악 못하고 있다가 뉴욕타임즈가 보도하니까 이제 와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고 동맹은 흔들리지 않는다. 아니 저는 동맹을 도청한 것이 굉장히 기분 나쁘긴 한데요. 도청 한 번에 동맹을 흔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도청을 한 상대방에 대해서 항의한다고 네. 동맹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자꾸 동맹 흔들리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아닌 건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자주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미국을 감싸고 돌려고 하는 건지 일단 의심부터 해놓고 시작을 해야지 외교 관계에서 내 편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만 우리 편인데 대통령이 왜 자꾸 미국을 믿고 시작을 하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보안이 좀 약화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야당에서 나왔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의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건을 가장해서 동맹을 흔들려는 세력은 국민저항을 받을 것이다. 결국은 야당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아니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지금 이문희 외교 비서관이 나눴던 대화 내용이 털렸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도청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관계자가 녹음이라도 해서 미국에 넘겨준 스파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누가 생각해도 100m 바로 옆에 주한미군 기지가 있고 지금 옮겨가면서 벽에 대한 지금 방음 장치는 하지 않고 창문에 대한 도청 방치 장치 필름만 지금 붙여놓은 상태라고 하면 도청에 의해서 정보가 샜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으로 무슨 제3의 세력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한가한 대응인 것 같은데 안 그러면 거꾸로 지금 대통령실 내부에 미국의 첩자가 있어서 이 내용을 미국으로 전달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 나와 있는 문서로 봤을 때는 소위 말하는 시그널 인텔리전스, 이게 감청 정보인 것이 과히 확실한데 이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 대화가 어떻게 시작이 되겠습니까? 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이 문제 제기하는 뜻은 알겠는데요. 이게 지금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시비를 걸어왔잖아요. 이 문제도 그렇게 연결시킨 건데 지금
용산 대통령실은 들어갈 때 무슨 여러 가지 보안 장치를 다 했을 거고 그 전에도 그 건물이 일반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국방부하고 합참하고 육군본부하고 쓰던 건물이기 네. 때문에 일정한 정도의 보안 시설이 돼 있었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그거를 민감하게 연결시켜서 정쟁화시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지나치다. 물론 이번에 이 사건이 터졌으니까 네. 대통령실도 보안 체계에 허술한 점이 없는지 전면적으로 재점검에 들어가야 되고요.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 있으면 예산을 들여서 다시 보완하면 될 일이지. 뭐 문제 제기 정도로 그냥 생각합니다. 네. 예. 지금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터져나온 의혹이 앞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악재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나오거든요. 뭐 이 사건이 안 벌어진 것보다는 못하겠죠. 네. 그러나 한미 간의 동맹이라는 것이 무슨 이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큰 시련을 겪고 그럴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 정상회담의 문제고 그다음에 지금 무슨 도감청 의혹과 관련된 부분은 양국의 정보 당국하고 외교안보 라인이 네.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받고 그다음에 우리 정부가 거기에 따라서 보안 체계를 재점검해서 보완을 해가면서 서로 도와가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에 미치는 영향은 뭐 크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부부관계로 예를 들어보면 한국과 미국 부부라고 치면 부인의 배우자의 핸드폰을 들여다본 걸로 이혼을 하는 집은 없습니다. 매우 기분이 나쁘겠죠. 그러면 왜 내 핸드폰을 들여다봤느냐 가서 따져야죠. 네. 당신 나한테 이러면 안 된다라고 따지고 재발 방지의 방법을 찾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내고 지금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오히려 저게 지렛대를 갖고 온 것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 동맹 간에 도청을 할 수가 있냐. 그리고 도청의 주제가 뭐냐면 지금 내용을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국이 어떻게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는 네.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니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공조를 맞추고 있지 않느냐. 왜 우리를 의심하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미국을 압박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주제를 끌어내면 되는데 왜 여기서 한미 동맹 훼손 얘기를 합니까? 훼손을 한 것은 가해자는 미국입니다. 네. 지금 뭐 이 사실이 더 밝혀져야 되겠지만 미국이 했으면 미국에게 왜 우리 동맹 훼손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느냐 이래서 안 된다라고 항의하면서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지적하는 사람들에게 한미 동맹이 굳건할 것이다. 아니 그 얘기는 미국에서 입에서 나오게 우리가 항의를 해야죠. 이 앞뒤 순서를 모르고 본인들에게 주어진 카드조차 사용 못하고 있는 대통령실 정말 답답합니다. 네, 미국의 우리 정부 도감청 의혹 논란이 이렇게 정치권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실 확인이 필요한데요.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도감청이 있었는지 자체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이 사안이 불거지게 되면 누가 이익이 되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제3국이 개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익에 부합하는 조치가 무엇인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70년 동맹국 사이에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서 양국의 신뢰를 정면으로 깨트리는 주권 침해이자 외교 반칙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단호한 대응은커녕 한미 신뢰는 굳건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남의 다리 긁는 듯한 한가한 소리만 내뱉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포함해서 해당 상임위들의 개최에 조건 없이 협조할 것을 요구합니다. 네, 들으신 대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얘기는 대통령실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민주당에서는 미국 측에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 또 관련된 상임위를 소집해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소관 상임위 소집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여야 간에 합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이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고 네. 그다음에 미국 측에다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정부 당국이나 외교 라인을 통해서 할 겁니다. 지금 김기현 대표의 말씀은 뭐냐면 지금 공개된 정보가 네.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시점에 우크라이나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내용, 물자 내용, 정보 내용을 가지고 터졌느냐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유통 플랫폼 자체가 친러 성향의 플랫폼이 많이 활용되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또 미국 쪽 언론이나 뭐 이게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도 사실 왜곡이 된 게 있다. 전사자 숫자라든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바뀌었다 뭐 이런 네.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유포한 측에서 어떤 의도를 동맹국 간의 이관계를 쓰려는 의도를 가졌을 수가 있으니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재발 방지를 하는 것과 별개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념을 해야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네. 저는 정상적인 얘기라고 보고요. 국회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규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뭐 자연스러운 수순이라 봅니다. 국회가 뭐 관련 부서를 부르거나 네. 뭐 국방부나 외교부나 뭐 정보기관을 불러서 물어보는 건 자연스러운 건데 다만 한 가지 좀 염려되는 것은 국익을 도외시하고 너무 지나치게 정쟁화시킬까 싶어서 그걸 걱정하는 것이지 국회가 아마 소집 요구를 하면 여당에서도 뭐 적절하게 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상임위 소집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지만 너무 정쟁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표해 주셨습니다. 일단 정보가 샜다라고 하면 러시아에서 흘렸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네. 다른 쪽에선 트럼프의 추종자들이 흘렸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러나 저러나 그럼 미국이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네. 세상에 제일 한가한 게 연예인 걱정이라는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알아서 하면 되지. 저희가 그걸 뭘 미국이 어떻게 정보가 새게됐는지는 미국이 알아서 할 문제고 우린 그걸 걱정할 때가 아니고요. 왜 우리나라를 들여다봤는지를 물어야 하고 게다가 이런 정보가 이렇게 흘러다녔다는 것은 그나마도 동맹에 대해서 도청하면서 이거를 탑시크릿으로 묶어놓지도 않았다는 네. 얘기입니다. 제1급 정보로 했으면 밖으로 새어 나오지가 않았겠죠. 지금 2013년 말씀해 주셨는데 가까운 동맹국의 정상이라고 해서 이제 그 몇 개 나라는 도청하지 않겠다는 약속 그때 했는데 그 약속 또 어기고 하는 중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것을 도청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보를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할 만큼 우리가 등급이 낮은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물어볼 질문이 참 많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한쪽으로는 이제 와서 다시 걱정이 되는 건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우크라이나 전에 대한 미국의 지원 요구를 거부하는 내용이 도청으로 네. 지금 확인된 것인데 이 두 사람 지금 공교롭게 다 해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혹시 이런 요구를 했던 것인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짚어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도청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외교 문제까지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면 이건 굉장히 국익에 심대한 훼손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동맹은 동맹이고 동맹의 잘못된 간섭은 야단을 치고 바로 잡아야죠. 우리가 언제 예전에 1950년대 김미 쪽거리 타던 나라입니까? 왜 이렇게 미국에게 일본에게 저자세로 하는 것인지 좀 당당하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번 사건과 김성한 안보실장 그리고 이문희 비서관의 거치 문제와 연관지어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지나친 억측이고요. 추측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전에 관련된 우리 외교 안보 당국의 원칙은 일관되게 견지가 되어 왔습니다. 인명살상에 동원될 수 있는 것은 직접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탄 10만 발도 미국한테 수출을 했고 지금 도감청이 됐다는 그 회의도 폴란드를 통해서 수출하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정부가 밝혀왔던 원칙을 그 도감청 내용에서 다시 확인되었다고 해서 그분들이 경질이 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연결해 가면 국익을 해치는 정쟁이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너무 지나친 억측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넘겨서요. 내년 총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총선이 딱 1년 남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총선이 집권 3년 차를 맡게 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강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현재부터 예상되는 지점이 정권 심판론이냐 아니면 거야 심판론이냐 과연 내년 총선이 어느 쪽에 무게가 실려서 치러질 것이냐에 대해서 관심이 벌써부터 집중되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어느 쪽으로 이야기하기 어렵고 네. 정권 심판론이 벌어질 거니까 민주당은 안심해도 된다 이런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의 지지율이 매우 낮은 건 사실이죠.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국민들이 대안으로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민주당을 찍어줘야 돼 이런 입장도 아닌 겁니다. 정부가 답답하니까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을 키워주자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민주당이 걸맞은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시면 그 질문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렇습니다고 지금 답변할 때가 아니죠. 사실 부족한 게 많아서 민주당도 지지율이 안 나오고 있는 네.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이 거야 심판론이냐 정권 심판론이냐로 상대방의 책임을 떠밀기보다는 지금 갈 때 몰라서 마음 잃고 계신 중도층들을 어떻게 민주당이 잘 잡을지를 겸손하게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총선 1년을 앞두고 뭐 정권 심판론이다, 거야 심판론이다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성립이 안 되는 네. 시점입니다. 이게 전선 형성도 지금 안 돼 있고요. 너무 지금 총선에 조기 과열이 돼 있거든요.
우선 역대 총선을 쭉 보면 3% 이내의 격차로 선구가 갈린 곳이 전국에 한 100여 곳이 나타납니다. 3% 이내라면 대개 3,000표 이내인데 표가 양쪽으로 갈리니까 1,500표 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정도의 민감한 지역구가 많은데 지금 누가 유리하냐 불리하냐 얘기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정권 심판론이라는 것은 임기가 절반쯤 지났을 때 나오는 얘기인데 네. 내년 총선이 벌어지는 시점이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만 2년이 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야당은 정권 심판론 프레임을 들고 나오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된다는 논리가 여전히 통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네. 거야 심판론도 똑같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어떤 행로로 갈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더 심해져서 뭐 또 다른 대표 체제로 갈지 비대위 체제로 갈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 체제로 그대로 갈지도 지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섣부른 예단은 잘못된 전망으로 이어진다. 변수가 많다 이 말씀 네. 드리겠습니다. 두 분 모두 섣부른 전망을 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변수들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변수는 매 총선 때마다 어느 당이 중도층의 민심을 가져가느냐가 승패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돼 왔기 때문에 이번 총선 역시도 중도층 민심을 얻기 위한 각 당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역시 공천 개혁일 텐데 항상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중도층 민심을 얻기 위해서 이른바 물갈이 차원의 공천 개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총선은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이번 총선도 그렇겠죠. 지난번 총선에서 초선 당선 비율이 52%였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넘게 물갈이를 했고요. 평균 40%가 넘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막 맨날 하던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국회만큼 무한 경쟁에 몰려 있고 초선 등장 비율이 높은 그러니까 신진들이 등장한 비율이 높은 지역도 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엔 과연 어느 세력을 중심으로 좀 재편할 것인가가 좀 여러 가지 관심을 끄는데요. 여권은 역시나 이제 중심적으로는 검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천할 것인지 그리고 대통령실 소속 인사들이나 장관 소속 인사들을 얼마나 추천할 것인지가 또 하나의 관건이라고 보고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예전에 민변,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 소위 말하는 386 운동권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이 공천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 세대가 한번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 세력으로 누구를 발굴해서 공천할 것인지 좀 이런 것이 중도층들에게 어떻게 어필하게 될 것인지가 좀 주요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그렇죠. 역대 총선 아무리 적게 해도 교체율이 35%는 되게 다 남습니다. 뭐 많이 갈 때는 50% 육박할 때도 있었고요. 지금 국회에 초선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가 그걸 반증하는 겁니다. 많이 교체가 됐다는 거거든요. 요 앞에 총선에도. 근데 지금 뭐 이제 검사공천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뭐 김기현 대표가 괴담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민주당이 검찰공화국 프레임을 계속 씌워왔는데 그거의 또 다른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 각지 언론들이 전국 각 지역구의 출마자 명단 작업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올 줄을 몰라서. 그런데 어떻게 지금 유포되고 있는 그런 악의적 프레임의 내용을 보면은 실명이 거론이 되고요. 검사들 몇몇. 이게 있을 수 없거든요. 그다음에 각 정당은 이기기 위해서 공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기기 위한 공천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 저항에 부딪힐 뻔한 내용을 가지고 그것도 1년 전에 거론을 할 정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점도 맞지 않고 내용도 부적절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중도층을 견인하는 문제는 중도층이나 무당층 같은 분들은 정치적 그 이슈나 내용보다는 자기 삶을 누가 이롭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생이나 생활과 관련된 조치를 잘해주는 정당을 선호하게 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야당보다는 집권 세력이 더 대안을 모색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 그래서 1년쯤 남았으니까 민생과 생활 이슈들 잘 발굴해서 무당층, 중도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형태로 윤석열 정부가 국정을 끌고 갈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검사 출신 대거 출마설은 악의적인 프레임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내년 총선에 검사 출신 인사들이 많이 공천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기현 당대표로서는 거부하고 거절하고 싶은 현실이겠죠. 사실 지역구로 치면 지난번에 국민의힘이 가장 어려웠을 때 당선됐던 지역이 소위 말해 알토란 지역이지 않습니까? 검사들을 공천하더라도 이 지역에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 반발이 크긴 하겠죠.
그래서 검사들에 대한 공천이 이 마치 헛소문인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지만 대통령의 선호도는 예를 들어서 장관들 임명할 때나 대통령실의 여러 인사들 임명할 때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가능한 채울 수 있는 모든 자리를 검사로 채웠고 심지어는 금감원장도 이 20살 때 CPA 자격을 딴 적이 있다는 검사에게 넘겨주고 국민연금 감사 자리도 지금 검사가 들어가서 앉아 있을 정도로 이 검사에 대한 선호도가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외교부에서 지금 외국에 파견 나가는 자리들에조차도 심지어는 지금 검사들이 파견을 나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전 분야에 걸쳐서 검사들이 잘하고 있다라는 대통령의 인식이 있고 내년 공천을 대통령 책임하에 치르기 위해서 윤핵관들, 대통령 말을 딱 들을 사람을 당대표로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다 봤는데 지금까지는 검사를 중용했지만 내년 총선에는 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죠. 네. 그와 맞물려서 한동훈 법무장관의 총선 출마 여부 계속해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 그에 덧붙여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과연 내년 총선을 누구 지휘 아래 치를 것이냐 이 부분에도 관심이 쏠리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니 뭐 한동훈 장관이 출마하느냐 마느냐 그분 뜻이죠. 그분 뜻인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 직책을 잘 수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초기에 지금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될 법무부의 역할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잘하고 있는 사람을 굳이 뺄 이유도 없고요. 그다음에 총선에 임박해서 정치 경험 없는 분을 대중적 인기가 좀 있다고 해서 총선 지휘하는 위치에 갖다 놓는 것은 정치적으로 볼 때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점상 저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는 네.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고 지금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이 한 2년 끌어오다 보니까 뭐 국민들도 좀 둔감해지고요.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도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많이 지금 뉴스의 표면에서 수면에서 많이 깔아앉았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5월 달쯤 가면 추가 범죄 혐의로 인한 소환, 그다음에 진행되고 있는 각종 재판의 출석 이런 걸로 해가지고 굉장히 시끄러워질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법정에 한번 출석하고 나면 보통 5시간씩 재판을 하잖아요. 당무를 볼 수 없을 것이고 그런 날은 그 뉴스로 언론을 도배를 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민주당 의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올해 8월을 넘기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임론이 수면 위로 올라올 것이라고 보고요. 비명계가 조기 사임을 요구하는 내용이 이미 터져 나왔습니다만은 있는 반면에 친명계는 가급적 사임을 하더라도 뒤로 미뤄가지고 차기 민주당의 지도권을 자기들이 지명하는 인사로 가져가는 시점. 지금 민주당 당원에 보면은 당 대표의 임기가 잔여 임기가 8개월 미만이면은 당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리 되면 이재명 대표가 지명하는 사람이 공천권을 가지는 뭐 비대위원장이 되든 대표가 되든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시점만 남은 문제라고 보는 것이고 그 시점 밀당이 언제 본격화되느냐? 5월부터 해서 8월 사이에 저는 본격화될 거라고 감히 추측해 봅니다. 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장관 출마 여부는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긴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뭐 한동훈 장관의 속심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본인 생각대로 하면 내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잘할 수 있다는 생각 아마 속으로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더 큰 정치를 생각한다면 지금에 와서 300분의 1인 초선 의원이 된다라는 것이 과연 정치에 도움이 될까? 지난번 선거에서 이재명, 윤석열 대결에서도 볼 수 있듯이 탈여의도한 인물들이 자꾸 지금 중용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로 간다든지 아니면 2026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도전해 본다든지 그런 다른 그림들을 충분히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총선 출마 가능성은 높지 않고 이만큼 관심을 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본인에겐 또 이게 메리트가 되는 것이니까 다만 걱정되는 것은 출마 여부와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같이 놓고 재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한쪽이 다른 한쪽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나중에 역사가 평가할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잘 처신해 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 체제로 선거를 치를 수 있느냐는 점은 지금으로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서 내년 총선을 따져 묻는 것은 김기현 대표 체제가 그러니까 올해 말에도 버틸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과 어차피 마찬가지라서 요건 이제 하반기가 돼봐야 좀 본격적인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한편 현재 국회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원위 토론은 20년 만인데 그런데 오늘 토론을 앞두고 김기현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내놓으면서 과연 이번 전원위 토론을 통해서 하나로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목소리들은 계속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의원 정수를 감축하지 않은 것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네. 거니까 김기현 대표가 그 점을 대변했다고 저는 봐요. 이게 이제 2004년도에 일학급 파병 연장 문제로 국회 전원위원회가 열렸으니까 19년 만인데 19년 만에 기왕에 하는 거면 뭐 세 가지 안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꺼내놓고 한번 근본적으로 토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나흘간 하는 거니까요.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 세 가지 안을 가만 보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플러스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1안이고 2안은 개방형 대선거구제 플러스 전국 병립형 비례대표제고요. 3안은 소선거구제 플러스 권역별 준동형 비례대표제인데 이게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네. 이게 정치권에서 있는 저희들도 설명을 하려면 조금 장황하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핵심은 이겁니다. 민주당의 방점은 어디에 가 있느냐 하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소선거구제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있습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기존의 방식입니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나눠주는 거.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가 있고요.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총선에서 실패한 제도입니다. 문제점이 너무 많이 도출되어서 실패한 제도인데 민주당의 지향하고 지금 국민의힘의 지향을 맞춰볼 때 네.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단일안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지가 않거든요. 이게 소선거구제 그러니까 이게 지역별로 계산이 복잡한 데다가 예를 들면 그 도농복합으로 가면 서울시는 그럼 중대선거구제로 네. 가고 경기도 농촌 지역은 소선거구제로 가자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걸 획정하는 것도 어렵고 기준을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세 가지 아니라고 하지만 세부 논의에 들어가 보면 논점이 무수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단일안을 요번에 나흘 동안 해가지고 만들기는 어렵지 않겠나 네.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단일안을 도출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네.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중대선거구제로 전환에 대한 의제를 던지면서 이 논의가 네. 본격적으로 됐는데 김기현 의원이 조심스럽게 재를 뿌리고 있는 상황으로 봅니다. 이게 하지 말자는 거죠. 무슨 논의든 하지 말고 지금 이대로 가자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인데 현재 의원의 의석순의 분포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역구 처음에 21대 당선되던 당시에 85명 중에 영남권이 69, PK, TK가 69고 나머지 지역에서 그러니까 한 3분의 2 정도를 영남 지역에서 그때 했던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69는 아니었군요. 여하튼 대부분의 의원들이 영남 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소선거구제로 이번처럼 치러야 다음번에도 내가 당선된다라는 이 영남 지역 의원들의 요구에 김기현 대표도 거기에 딱 따라서 가는 형태로 하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하는 중대선거구제 전환을 거부하는 것을 지금 여당에서 먼저 모양새를 취한 것으로 보고요. 야당에게 우리에게 협조해줘. 나는 의석수 감축을 던질 테니까 판을 엎어버리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답답해하는 이유는 이번 전원위원회 하기 전에 두 가지가 먼저 선제적으로 해결됐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네. 이러저러해서 각계 학계 전문가들에서 이런 안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정리가 먼저 됐어야 하는데 이거 지금 4월에 국회에서 사무처에서 발주를 해서 의견 지금 수렴해서 다음 달에 답이 나오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국민 공론화 과정입니다. 수구의 토론 형태를 통해서 국민 토론을 하는 건데 이거 이제 시작해갖고 6월 말에나 결론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결론이 나온 다음에 전문가가 만든 의견을 국민들이 토의하고 그것을 대의민주주의인 국회에서 지금 논의했다면 뭐라도 유의미한 결론이 나오겠지만 조청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중구난방식으로 다 늘어놓고 나올 동안 뭘 하자? 그냥 논의만 하다가 소선거구제를 그냥 놔둔 상태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거대 정당들이 위성 정당을 못 만들게 하는 정도 합의하고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성애 정치연구소 Y 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